이게 뭐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제발, 제발 띄워줘라.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 괴담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거의 말이 없으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납골당에 할머니를 모시고 49제까지 모든 절차를 마친 뒤에야 아버지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유품 정리 가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양손을 내저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 혼자 가요. 나는 거기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가족이 같이 가야 해.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혼자 보내드릴 순 없잖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의무라는 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 셋은 주말 이른 아침 거의 대화도 없이 침묵 속에서 차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할머니가 생의 마지막 5년을 보내신 곳 강원도 깊은 산속 어딘가에 자리한 소망요양원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차창 밖으로 점점 도시의 풍경이 사라지고 울창한 숲이 우리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2시간 넘게 달렸습니다. 처음 1시간 정도는 익숙한 포장도로였지만 점점 문명의 흔적이 사라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비포장 산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차체가 울퉁불퉁한 길을 지날 때마다 덜컹거릴 때마다 차 안의 침묵은 더욱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라디오를 켜볼까 하다가도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정말 맞아요? 길이 너무 깊숙한 곳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비게이션도 한참 전에 신호가 끊겨버렸고 주변에는 나무만 빽빽했습니다. 맞아. 조금만 더 가면 나온다. 할머니 면회 올 때도 이 길로 왔었어. 근데 요양원이 왜 이렇게 산속 깊이 있는 거예요? 면회 오기도 힘들었을 텐데. 제 말을 끊으며 어머니가 불안한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원래 요양원은 다 이래. 조용한 데 있어야 환자들이 쉴 수 있잖아. 공기도 좋고.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도 납득시키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끝없이 나무들이 지나갔습니다. 키 큰 소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한낮인데도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울창한 숲은 마치 우리를 삼킬 것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더 달렸을 때 나무들 사이로 드디어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망요양원. 양자가 반쯤 지워져 있었고 녹슨 철제 간판은 바람에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페인트도 거의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주차장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잡초가 아스팔트 틈새마다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고 주차 구획을 표시했던 흰색 페인트 선도 거의 다 지워져서 희미하게만 보였습니다. 5년 전 이곳이 폐업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그저 머릿속으로만 이해했을 뿐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니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이곳의 마지막 환자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슬프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이 광경을 보니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방이 3층이라고 했지? 305호 맞지? 응, 305호. 맞아. 아버지는 트렁크를 열고
미리 준비해온 박스 몇 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할머니의 유품을 담아갈 박스였습니다. 그 박스들을 보니 문득 할머니가 정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현관문에 다가가 보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열어둔 것처럼, 아니면 잠그는 것조차 잊혀진 채 방치된 것처럼 말입니다. 삐걱. 아버지가 문을 천천히 밀자 낡은 경첩이 마치 비명을 지르듯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안에서는 오랫동안 갇혀있던 공기가 썩은 냄새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어둠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문틈으로 밖으로 번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로비는 예상 외로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기는 했지만 어질러진 것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여전히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혹은 5년 전 문을 닫던 그날의 모습 그대로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지만 그 위에 놓인 펜꽂이며 서류철, 메모장 같은 물건들은 모두 제자리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천 소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분은 오래전에 시들어버렸지만 여전히 창가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에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안에 적힌 문구는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평안한 노년을 책임집니다. 어머니가 그 문구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빨리 끝내고 가자. 여기 오래 있고 싶지 않아. 정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저처럼 이 건물의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대답 없이 묵묵히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로비 한쪽 구석에는 엘리베이터가 보였지만 당연히 작동하지 않을 것이 뻔했습니다. 전기가 끊긴 지 오래된 건물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 앞에는 고장이라고 적힌 노란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단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복도 저 끝에서 턱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있어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내 팔을 꽉 잡았습니다. 바람 소리야. 가자. 2층.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201, 202, 203. 모든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 할머니 방 305호. 복도 중간쯤에 위치한 방이었습니다. 문패에는 할머니의 이름이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문패들은 모두 발에서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유독 이 문패만은 선명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기적으로 관리해온 것처럼 말입니다. 아버지가 손을 뻗어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삐걱. 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방 안에 갇혀있던 오래된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약품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쓸쓸함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지만 방 안에는 여전히 할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좁은 싱글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창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게 할머니가 5년 동안 생활하셨던 공간의 전부였습니다. 침대 옆에는 낡은 협탁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에는 물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컵 안에는 오래전에 마른 물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끝없는 나무들만 보였습니다. 울창한 숲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서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 좁은 방에서 매일 저 나무들만 보며 지내셨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짐이 별로 없네요. 생각보다 훨씬 적어요. 아버지가 옷장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낡은 경첩이 또다시 삐걱거렸습니다. 안에는 할머니의 옷 몇 벌과 바랜 수건,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옷들은 모두 낡아서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옷들을 쓰다듬다가 조심스럽게 그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공책 한 권과 흑백 사진 몇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모서리가 구겨지고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집어들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간을 찌푸리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누구야?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구지? 본 적이 없는데.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요양원 건물 앞마당에 여러 명이 서 있는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모두들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10명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이 전부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물을 뿌려 지운 것처럼, 혹은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가 흔들린 것처럼 얼굴 부분만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진이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습기 때문에 변색된 것 같은데. 여기 습하잖아요. 아버지는 더 이상 사진을 들여다보지 않고 상자를 들어 박스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이제 가자. 다 챙겼어.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잠깐만요, 아버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까부터 계속 참았는데.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봤을 때 할머니 방이 더 작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화장실 표지판을 따라 복도 깊숙한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3층 복도는 생각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305호를 지나 306호, 307호, 308호 번호는 계속 이어져 312호까지 있었습니다. 복도 끝은 창문도 없어서 거의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맨 끝에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낡은 타일과 금이 간 거울이 보였습니다. 물은 당연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화장실 바로 옆에 아까는 보지 못했던 문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낡은 문패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네? 이상한데. 전기가 끊긴 건물인데 어떻게 불이 켜져 있을까요? 혹시 누군가 여기 있는 걸까요? 관리인이라도 계신 걸까요?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천천히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삐걱.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사무실 안은 먼지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때문에 방 안이 환했습니다. 아까 본 불빛은 제가 착각한 것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저 햇빛이 특정 각도로 들어와서 빛나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낡은 철제 캐비닛이 벽면을 따라 길게 놓여 있었습니다. 캐비닛의 서랍들은 모두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펜꽂이와 오래된 달력, 그리고 두꺼운 장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부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표지에 적힌 글씨는 먼지를 털어내자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 명단 1990-1995. 저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마치 이 장부가 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장부를 집어들고 천천히 펼쳤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 나타났습니다. 페이지마다 빽빽하게 적힌 손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이름, 입원일, 퇴원일이 정갈한 필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매우 정성스럽게 기록한 것 같았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겼습니다. 김호호, 1990.03, 12입원 1991.07, 사퇴원. 박오호, 1991.01, 3입원 1992.11, 28퇴원. 최호호, 1993.05, 17입원 1994.02, 11퇴원.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1994년, 1995년 그리고 1995년 6월 부분에서 제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지우, 1995.06, 14입원. 퇴원 예정일 2025.01, 20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귓가에서 쿵쾅쿵쾅 둥둥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지우. 제 이름이었습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은 정확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1995년 6월 14일. 제 생년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원이라니 저는 한 번도 이 요양원에 온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뵈러 온 기억도 없었고 이 건물 자체를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분명 동명이인일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생년월일까지 똑같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 있을까요? 뭐지?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거지? 손을 떨며 장부를 덮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턱, 복도 저 끝, 어둠 속 깊은 곳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규칙적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소리를 내며 걷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거기 아버지세요? 어머니, 목소리를 높여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발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까워졌습니다. 점점 더 빠르게. 턱, 턱. 이제는 거의 뛰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장부를 책상에 내려놓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305호를 향해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여전히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들렸습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305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뭐 하고 다닌 거야? 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길을 좀 헤맸어요. 복도가 생각보다 길어서. 아버지는 이미 짐을 다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박스 2개가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가자. 여기 오래 있고 싶지 않아. 어머니도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복도 쪽을 쳐다봤습니다. 문틈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복도. 그 끝에서 여전히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턱. 발소리가 아직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가자. 왜 그래? 네, 가요. 우리는 박스를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3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1층으로, 그리고 마침내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차 키가 없네. 뭐라고요? 아까 3층에 두고 온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 금방 다녀올게. 아버지는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로비에 남았습니다.
해시태그 오로비에서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손목시계를 쳐다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너무 늦는데? 뭐 하시는 거야? 제가 다녀올게요, 어머니. 저는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2층을 지나 3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305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복도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턱,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복도 맨 끝, 사무실이 있는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거웠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그 장부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거기서 뭐 하세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감정이 전혀 읽히지 않는 텅 빈 얼굴이었습니다. 여기 내 이름 있다. 네. 1995년. 이지우. 아버지는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아까 봤던 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페이지 위쪽으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2호 1994.08 32번 2025.01 20일 퇴원 예정.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나도 있어. 여기에. 그리고 아버지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김호호 1996.02 17번 2025.01 20일 퇴원 예정.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퇴원 예정일이 같았습니다. 오늘 2025년 1월 21일 오늘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왜 우리 가족 이름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부를 천천히 마치 신성한 물건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내려가자.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어. 잠깐, 아버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름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내려가자. 지금은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혹은 무언가에 조종당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3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저는 뒤를 계속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1층 로비에 어머니가 여전히 소파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도대체 뭐 하고 다닌 거야? 걱정했잖아. 차 키 찾았어요. 이제 가요. 빨리 나가요. 아버지는 차 키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까지 왔을 때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확인하지 않고는 이곳을 떠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기다려주세요. 왜? 또 뭐야? 제발 빨리 좀 나가자. 어머니가 거의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할머니 상자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뭔가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아서.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있어. 가서 확인해봐.
우린 여기서 기다릴게. 빨리 다녀와. 저는 주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나무 상자가 박스 안에 조심스럽게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꺼내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그 안의 공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할머니의 필체였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마치 손이 심하게 떨리는 사람이 쓴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마다 글씨체가 달랐습니다. 어떤 페이지는 정성스럽게, 어떤 페이지는 급하게 휘갈겨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6월 14일. 오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손녀가 태어났다고 연락이 왔다. 이름은 지우라고 지었다고 한다. 하지만 며느리는 병원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못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폐렴에 걸렸다고 했다. 의사는 아이가 너무 약하다고 했다. 집에 데려가면 위험하다고 했다. 남편과 아들은 상의 끝에 아이를 이곳 요양원으로 데려왔다. 여기가 공기가 좋고 조용하니까. 당분간 여기서 아이를 돌보기로 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7월 2일. 지우가 많이 좋아졌다. 숨소리도 안정되고 얼굴에 핏기가 돌았다. 밤에 우유도 잘 먹고 잠도 잘 잔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직 아이를 보지 못했다.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했다고 한다. 의사가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조금만 더 요양원에서 지내면 건강해질 거라고. 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8월 15일. 오늘 드디어 지우를 데리고 집으로 가기로 했다. 며느리도 퇴원했다고 한다. 짐을 다 쌌다. 하지만 밤이 되자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울었다. 달래도 소용없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턱턱하는 소리였다.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아무도 없다고 했다. 2층에는 우리밖에 없다고 했다. 밤새 발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5년 9월 1일. 아이를 집으로 데려갔다. 명단에서 이름을 지웠다고 원장이 말했다. 이제 우리도 곧 퇴원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끔 꿈에서 복도 끝 발소리가 들린다. 턱턱하는 그 소리가. 아이는 아직 거기 있는 것 같다. 우리 모두 아직 거기 있는 것 같다. 남편도, 나도,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지우도.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고 들었다. 퇴원은 없다고. 다만 날짜만 미뤄질 뿐이라고. 저는 공책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서 힘이 완전히 빠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차 옆에 기댔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갓난아기였을 때, 저는 정말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3개월 동안. 그리고 명단에 이름이 올랐던 것입니다. 천천히 차에 올라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앞좌석에 앉아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다 확인했어? 이제 출발할까? 아버지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고요한 숲속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요양원 건물이 점점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3층 창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305호의 창문이었습니다.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였습니다. 흰 환자복을 입은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창가에 서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안녕이라고 또는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처럼 천천히 계속해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한참 만에 제가 침묵을 깼습니다. 왜 그래? 아버지는 여전히 앞만 보고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저 요양원에 제가 정말 있었던 거예요? 어렸을 때, 갓난아기였을 때,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지우야. 네, 어머니. 넌 태어나자마자 폐렴이 심했어. 정말 심각했지. 의사들도 걱정했어. 병원에서는 집에 데려가지 말라고 했어. 너무 위험하다고. 24시간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병원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눌렀습니다. 3개월. 아버지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3개월 동안 거기 있었어. 요양원에. 할머니가 매일같이 돌봤지. 밤낮으로 내 곁을 지켰어. 우린 주말마다 면회를 갔고 병원보다 훨씬 싸게 아이를 돌볼 수 있었어. 요양원 원장이 특별히 허락해줬어. 하지만 넌 기억 못해. 당연하지. 갓난아기였으니까. 기억할 리가 없지. 나중에 건강해져서 집으로 데려왔어. 그게 전부야. 그게 다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는 산길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햇빛이 조금씩 더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문명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요양원은 이미 숲속 깊은 곳에 가려져 완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명단에 왜 제 이름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지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퇴원 예정일이 왜 오늘이었어요? 왜 하필 오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이름도 거기 있었어요. 왜 거기 있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거의 격렬하게 저었습니다. 착각이야. 내가 잘못 본 거야. 먼지 때문에 글씨가 안 보여서 그런 거야. 오래된 건물이잖아. 글씨가 희미해서 다른 이름을 내 이름으로 착각한 거야. 우리 이름이 거기 있을 리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한, 간절히 믿고 싶어 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도 봤잖아요. 거기 있었어요. 우리 이름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대답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입을 다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내내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차 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서는 계속 들렸습니다. 턱, 턱. 복도 끝에서 들리던 그 발소리가 아무리 귀를 막아도 아무리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해도 발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를 따라온 것처럼, 마치 누군가 제 옆에서 걷고 있는 것처럼. 일주일 후, 일상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월요일 아침, 알람이 울렸습니다. 회사에 출근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점심을 먹고 회의에 참석하고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밤마다 똑같은 꿈을 꿨습니다. 긴 복도였습니다. 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복도였습니다. 양쪽으로 수없이 많은 방문들이 끝없이 줄지어 있었고 각 방문에는 흐릿한 문패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름들을 읽으려고 하면 글씨가 번져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 끝은 언제나 칠흑 같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 깊은 곳에서 더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매일 밤 같은 꿈이었습니다. 매일 밤 같은 복도였습니다. 매일 밤 같은 발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저는 항상 알 수 있었습니다. 발소리의 주인공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제 앞에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저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어느 날 저녁 늦게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아버지였습니다. 지우야.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상자 말이야. 네.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아버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보지 마. 절대로. 알겠지?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그냥 보지 마. 그 공책도 사진들도 다 버려. 알겠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에 심하게 겁먹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아는 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뭘 보신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 그냥 그 상자는 버려. 고. 전화가 갑자기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할머니의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공책과 사진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공책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쓴 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아까 차에서 봤던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아까는 보지 못했던 글이 더 있었습니다. 연필로 희미하게, 마치 숨기듯이, 마치 누군가 몰래 적어둔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너무 흐려서 자세히 들여다봐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 퇴원 날짜는 거짓말이다. 퇴원은 없다. 다만 미뤄질 뿐이다. 나도, 내 남편도, 내 아들도, 며느리도, 그리고 지우도. 우리는 모두 아직 거기 있다. 305호에 복도 끝에서 들리는 발소리는 우리를 부르는 소리다. 돌아오라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날 밤 저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공책을 읽고 나니 너무 무서워서 불을 켜둔 채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쯤 뒤척이다가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꿈을 꿨습니다. 아니, 꿈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침대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였습니다. 그 복도였습니다. 3층 복도였습니다. 양쪽으로 방문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305호가 있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촛불 같은 흔들리는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생전에 들었던 그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왔구나. 오래 기다렸어. 정말 오래 기다렸단다.
저는 발을 떼려고 했습니다. 뒤돌아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마치 바닥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바닥과 하나가 된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을 들어 올리려고 해도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턱, 턱, 발소리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는 발소리였습니다. 지우야, 들어오렴. 할머니가 여기 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305호 안에서 계속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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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이제는 거의 제 바로 뒤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 방, 제 침대였습니다. 꿈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악몽이었을 뿐이라고 안심하려 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려는데 몸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손을 봤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목에 하얀 종이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채우는 그런 팔찌였습니다. 거기에는 검은 잉크로 또박또박 누군가 정성스럽게 적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환자명 이지우, 병실 305호, 입원일 1995.06, 14.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팔찌를 뜯으려고 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뜯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잡아당겨도, 아무리 힘을 줘도 뜯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피부에 붙어버린 것처럼, 피부의 일부가 된 것처럼 절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위를 가져와서 자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위날이 팔찌를 자를 수 없었습니다. 종이인데도 자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철로 만든 것처럼 단단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손목의 흰 팔찌.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손목의 흰 팔찌. 거울 속의 내가 입모양으로 속삭입니다. 아직 퇴원하지 못했어.